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를 보면은 먼저 국민의 대표부터 뽑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뽑히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결과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그 소련의 방해로 북한에서는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김기식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익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대표 198명을 뽑은 것입니다.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5월 31일 날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장의 이승만, 국회 부의장의 신익희와 김동은을 선출합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198명은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북한의 북한 주민의 대표를 뽑아달라, 뽑아주면은 그 남북한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새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 이런 결의문을 냅니다. 물론 북한에서 특별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 국민의 대표들이 그와 같은 바람을 전한 것입니다. 6월 달이 되면은 그 유엔에서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결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결의문 한 조항을 보면은 한반도 사람 65%의 그 자유의지의 대담한 발현이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극찬합니다. 그것은 북한은 물론 못했지만 남한에 있는 그 한반도 전체 인구의 65%가 대담하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했다는 그런 어떤 그 극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월 달이 되면은 그 국회에서 헌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 대표 또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입법기관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맨 먼저 할 일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져야 대통령도 뽑고 정부도 수립하고 또 하위에 규정되는 법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7월 12일 날 7월 12일까지 헌법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유진호가 만든 그 헌법 초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의원 내각제를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 내각제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무원제 그리고 국무총리제도 이런 것은 그 대통령제에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절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헌법을 만듭니다. 7월 12일 날 국회에서 헌법을 의결하고 7월 17일 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됩니다. 헌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매년 그날을 헌법 제정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은 그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다.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 간선, 국회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임기를 할 수 있으니까 8년까지, 대통령이 8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할 때 왜 국민이 직접 뽑는 그런 직선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 선출을 국회에서 뽑느냐에 대해서는 이승만 등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그런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당분간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졌고 또 국회는 단원제로 그 외국에 양원제도 있지만은 단원제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그 국무원제 그 어떤 국책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원을 두고 거기에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는 것,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을 보면은 그 상당히 그 통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특징이 강하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의 국유화, 그리고 그 기업의 국공유제 그런 것을 규정을 해놓고 또 사기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유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상당히 그 제언어법에서 특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의 군사 통제 경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토지개혁, 그것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1949년에 토지개혁이 진행됩니다만은 그 근거법이 헌법에 규정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토조항을 따로 아주 특징적으로 달아놓습니다. 비록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은 남한에 불과하지만은 영토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소련의 위성정권, 공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조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7월 20일 날,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됐는데 그 3일 후인 7월 20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그 당시 국회의장이 198표 중에 188표를 획득을 합니다. 거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정도의 그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승만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승만의 그런 반공 노선, 그 소련의 어떤 그런 공산화 위협에 맞서서 반공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이 상당히 주요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만 지지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것이 반영돼서 국회에서도 역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참고로 당시에 김구의 어떤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통일 운동 그런 것이 실패를 했고 또 상당히 그 북한의 소련군과 김일성이 너무나 실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면서 그 부통령의 이시영을 임명하고 또 국무총리의 그 이범석, 물론 그 임명 과정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좀 차질이 있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각을 조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그 8월 15일이 그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고 이승만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8월 15일 날 중앙청, 과거에는 그 총독부 청사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정부 청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하고 여기에는 미국 대표, 유엔 대표가 와서 축하해주고 또
일본에 있던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직접 참석해서 또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그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그 행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하지 중장이 가지고 있던 그 남한의 통치권, 이것을 8월 15일 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인계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승만 정부, 그것이 이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출범에 대해서 12월 12일 날 그 유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다, 이렇게 그 지지하는, 인정하는 그런 결의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순탄한 길을 가게 됐고, 또 미국을 위시해서 주요 50개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았고, 다만 소련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던 공산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9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청했을 때 미국 등 우방국들은 다 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랬지만,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인 소련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엔 가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9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정부가 새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준동도 많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미 군정이 상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실 그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활동할 근거지 기반이 많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하에서는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안정을 되찾고, 또 생산도 늘고, 국민 소득도 조금씩 향상되는 아주 그런 바람직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됐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후퇴했다. 미군정 때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 인권에 대해서, 특히 언론 출판, 그런 자유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된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는 그런 그 언론 출판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 우리 국가의 이념에 비춰서 상당히 제약이 가해지면서 인권은 후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한민국 정부가 나타나면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은 역시 그 학생들의 교과서를 우리나라 한글로 직접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 그런 것을 다시 되살려서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확고히 할 수 있고, 후세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1949년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한민국 첫째, 명실상부한 첫째 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그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